번째 장에 두 번째 페이지에 한가운데 증여세, 과세까지 요 이전까지 하고 조금 남았습니다. 상속세에서 어떻게 했냐면 맨 처음에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게 상속재산이 뭐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그 재산이 얼마짜리인지 가액을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평가해야 된다. 평가라는 작업이 들어가야만 그것이 얼마라는 가액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역시 여기도 보시니까 똑같이 증여세, 과세, 가액이 나오죠. 증여재산이 뭐냐 하는 걸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이번엔 그 과세, 가액이 뭐냐. 말할 것도 없이 이게 화폐 가치로 평가한 것이 과세, 가액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단서가 있어요. 다만 부담부 증여일 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재산을 증여하면서 내 빚도 떠안아라. 이게 부담부 증여거든요. 그냥 너를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요건 네가 떠안고 가져가라. 이렇게 증여. 되게 그렇게 많이 하죠? 여러분은 저 부동산 가지고 계시니까 알잖아요. 주면서, 아들, 딸한테 주면서 여기 은행에서 빌린 빚도 있고 또 보증금 받은 것도 빚이잖아요. 보증금 받은 이건 다 네가 떠안고 가져가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담되는 것은 이건 공제하고 나머지만 증여가액으로 본다. 그렇죠. 그래야 맞겠죠. 이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하네요. 근데 문제는 상속세 때도 문제는 이 다른 것은 괜찮은데 이 부동산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가령 이번에 증여한 재산이 아들한테 증여한 재산이 이만큼인데 요만큼 빚을 떠안은 부분이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빚을 안고 가져가라 이렇게 떠안다. 그러면 증여가액은 어떤 게 증여가액이 됩니까? 이게 증여가액이 되죠. 빚을 떠안으시게 빼고 나머지만 증여가액. 요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는 계산하고, 그러면 이걸 증여세 계산할 때는 만큼 빼줬단 말이에요. 빚을 안 왔으니까. 그럼 요 부분은 어떻게 하냐? 그냥 빼주느냐? 요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내라. 요걸 잊어버리고 증여한 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냥 이렇게 떠도는 얘기로, 그냥 여러분끼리 그런 얘기 많이 한가 봐요. 친구들끼리 서로 만나서, 야, 너 미전에 거기 채무를 짠뜩 안고 해주면 증여세 조금 내는데, 이렇게 많이 가르쳐줘요. 이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문제죠. 양도소득세. 그러면 여기는 이제 빚을 떠안으시니까, 빚을. 그렇죠? 이 빚이 양도가액이 되는 거예요. 빚을 떠안은 이 빚이 양도가액이 돼요. 그럼 양도소득세는 이거 여기에다 바로 세액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취득가액을 빼주라 그랬죠. 취득가액을 빼고 요 차익이 생기면 요것만 양도소득세를 매기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요 또한은 빚은 양도가액이 되는데 취득가액을 그러면 뭘로 할 거냐 이 문제가 생겨요. 취득가액 뭘로 해야 되겠어요? 맨 처음에 이 재산 살 때 증여 처음부터 그러니까 요만큼은 양도가액에 상대되는 채무다. 그래가지고 요만큼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절세하기 위해서 터치를 할 때는 뭘 해야 되느냐면 이 빚을 이렇게 떠안고 증여하는 게 세금이 싸냐 아니면 빚은 내가 아버지가 갚아줘 버리고 그냥 온전히 주는 게 세금이 더 전략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대부분 방금 얘기다시피 그 빚 잔뜩 물려주면 세금 없다는데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근데 이것은 정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빚을 많이 떠안고 오는 게 세금이 적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증여세 계산 방식하고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세율도 증여세율 다르고 양도소득세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하고 어떤 때는 안 유리하고 이런 게 많이 있어서 그건 반드시 계산해보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보통은 다 이렇게 많이 떠안고,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그동안에 쭉 해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이 빚을 떠넘기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적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양도소득세 내는 편이 증여세 내는 편보다 낫다. 일반적인 현상이지 전부 그런 건 아니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가능하면 여기 빚을 좀 많이 담보를 해가지고 또 월세 받을 것도 보증금으로 만든다고 그랬죠. 예, 요렇게 해서 증여세 이 얘기를 지금 마칩니다. 예, 또 한 장 넘어갑시다. 그 페이지 4페이지라고 여기는 남아있네요. 상속세에서도 우리가 이제 연습 한번 했죠. 여기도 연습하는 겁니다. 이게 연습장이에요. 요건 내가 오늘 연습 문제를 안 내가지고 왔는데 위에서부터 쭉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확 남아요. 맨 처음에 증여재산 가액. 그렇죠? 내가 뭐 증여했다, 증여재산. 그 다음에 비과세 하는 건 빼줘라, 비과세. 또 과세가액 불산이별. 이거 뜻은 실제로는 같은 얘기인데. 비과세라는 얘기가 뭐예요? 세금 안 매기겠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과세가액 불산이별 이건 뭐예요? 산이 보지 말라고 또 이것도 역시 빼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용어를 이렇게 복잡하게 먼저 해놨어요. 두 가지 다 빼주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런 건 빼줘라. 이거 지금 빼주는 거 대충 그 옆에 봅시다. 비과세 해주는 게 뭐냐면 생활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부모가 자식들 먹여 살린 것도 다 중요하잖아요. 자식한테 중요해줘요. 밥 해준 것도 중요하고 옷 사준 것도 다 중요해요. 그러나 이런 생활비는 다 빼줘라. 그 다음에 교육비, 학교에 뭐 등록금 내고 이런 거 다 빼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채무부담액을 빼줘라. 아까 얘기했죠? 채무를 안고 증여받을 때는 채무부담액을 빼줘라. 이제 그 답이 뭡니까? 이렇게 두 가지 뺐나? 답이 증여재산 가액. 예. 증여세 과세가액 그랬죠? 증여세 과세가액. 과세가액이 나오면 과세 표준을 계산해야 되는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과세 표준을 계산하려면 또 뭐 빼주는 게 있다 그랬죠? 공제, 증여 공제. 거기 다 나와 있죠? 방금 배운 거. 배우자 6억 원까지. 직계 존속이나 비속 5천만 원까지. 그렇죠? 기타 친족 1,000만 원. 여기는 기타 친족이 나와 있네요. 이런 것들을 빼주고 나머지를 과세 표준이라고 한다. 중간에 하나 들어있는 것은 혹시 필요해서 감정을 했다면 감정 비용도 여기서 빼줘라. 예. 실제로 제가 요새 며칠 사이에요. 어떤 분이 찾아와서 그 자식들 둘하고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증여세 신고를 하는데 이 세액 계산을 다 해놓고 보니까 이 강남은 워낙 비싸니까 말이에요. 집 한 채인데 31억이에요. 과세가액이. 와, 그러니까 세액이 몇 억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다 계산했다가 자꾸 이제 궁리를 해보니까 이 과세가액이 이렇게 정부에서 한 것이 높을 수도 있죠. 또 옆집에 팔린 걸 과세가액으로 온다고 그랬죠. 옆집이 어쩌다 재수 좋아서 잘 팔렸는데 우리 집 안 팔려요. 또 최근에는 한 달 전하고 한 달 후에도 가격이 또 뚝 떨어지고 그렇죠. 반드시 그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는데 할 수 없이 정부가 기준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래서 만일에 억울한 사람은 그러면 감정을 해라.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감정의뢰를 해놨어요.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사한테 이거 그러면 얼마짜리인가 감정해봐 했더니 26억에서 27억 정도 해준다는 거예요. 감정비 뭐 100 몇십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 수수료. 아까 감정비 빼준다고 그랬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예. 뭐 7천만 원과 얼마 차이가 나버려요, 그 세금이. 그래서 여러분 필요할 때는 감정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비 많이 안 드니까. 그래서 이런 걸 빼준 나머지가 이제 증여세 과세 표준이다. 나왔죠?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이 나오면 맨 밑에 세율. 아까 쭉 얘기했죠? 차례차례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알기 쉽게 해놨어요. 누진공제까지 밑에 써놔서 누진공제 전에 설명을 했죠. 계산이 편해요. 아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스스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산출세액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한 가지 더 나온 것은 세대 생략 활증세액이라는 게 나와요. 세대 생략.
이게 뭐라고 그러죠? 아들, 딸한테 안 가고 손자한테 바로 간 거. 이게 세대 생략이거든요. 여기는 얼마 활증해요? 30. 어디다가 활증을 합니까? 상출세액에. 산출된 세액의 30%. 세액, 그러니까 세액계산이 일단 다 끝나고 그 세액에다가 30%를 더 얹어라. 그래서 이 손자한테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다 손자한테 주죠. 그 예쁜 손자. 손자한테 주죠. 아들보다 더 예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하는 게 있다. 여러분 이거 몰라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연부, 연납도 할 수 있다. 며느리는 저 피가 다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피가 같아야지. 아무리 같이 살아도, 아무리 효부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조금 고쳐야 돼요. 그렇죠? 며느리가 아들보다도 나한테 효자 노릇 했는데 며느리 한 푼도 안 줘요. 이게 문제 있어요. 사위도 마찬가지예요. 사위도 아무리 지가 효도해봤자 안 돼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요새도 보면 맨날 자기 혈통만 찾더라고요. 어떤 사람 뉴스에서 보면, 예? 나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버리고 어디 딴 데로 시집 갔다. 얼마나 미울 거. 그래도 또 찾아오면 또 그 피라고 하는 게 그래 지는 거 아니에요? 예. 선생님, 생활비, 교육비, 이거는 교육비는 딱 정액으로 돼 있는 걸 뭐 쉽게. 정액은 아니고요. 정액은 아니고 공식적으로 낸 거, 학교에다가. 그러니까 사친회비가 뭐 등록금이 얼마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거 영수증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생활비는 이제 딱 규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 정도는 생활비다 하면 인정해주고, 그러지 딱 잘라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학비는 안 되죠. 학비가 바로 이 교육비지. 손주도 돼요, 원칙으로는. 원칙으로는데, 아까 여기 공제에서 보다시피, 본래는 자녀에게 해주고, 직계 존속에 해주고, 손주는 몫이 적잖아요. 원칙으로는 직계 비속이기 때문에 손주도.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 할아버지가 돼줬다, 이거 돼요. 예. 선생님, 손자 손녀한테 세뱃돈을 엄청 많이 줬다. 예. 생활비에 가산되냐 안 되냐 궁금해요. 아니, 생활비, 뭐, 조금은 되겠죠. 이런 것은 다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한 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부자네. 500만 원 세뱃돈 부자야. 또 공개하더라고요, 세무서에서. 아니, 세무서에 그런 거 원칙은 없고요. 아니, 상속세.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달려 있어요. 이 정도는 뭐 인정해줘야지 하는 거. 그래서 요전에 내가 얘기했죠. 요전에 무슨 얘기를 해서 자금 출처를 이렇게 캐내는데 이미 돌아가신 분이 다 쓰고 간 걸 자꾸 어디다 썼느냐고 묻는다고 그랬죠. 근데 보통 이렇게 공무원을 상대해보면 공무원도 좀 쪼잔한 놈은 300만 원 이상 다 체크해서 보고, 조금 덜 쪼잔한 사람은 500만 원 이상 체크해서 보고, 조금 통이 큰 사람은 1000만 원 이상짜리만 체크해서 보고. 그건 이제 공무원의 재량이니까. 근데 그것도 역시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 티가 있어요. 상당한 부자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면 그냥 작은 것은 체크 안 하고 1000만 원 이상만만 체크해보고, 이 사람은 가난해서 별 볼 일 없어요. 그런 사람은 또 500만 원 이상 체크해보고. 그것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예. 미국에 있는 딸한테 손녀딸 그 학비를 이제 그건 많이 물어요. 학교로 직접 어쨌든지 미국에서 미국 학교에다 낸 뭐 공납금 영수증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다 해줘요. 그러면 할머니가 직접 그 학교로 애를 내줘도 되나요? 학교 계좌. 그렇죠. 영수증만 가지고 오면 돼요. 영수증. 학교에 들어가다 영수증만 가지고 오면 되니까. 예. 특히 비속 중에 실손자하고 외손자하고 차등이 없어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외손주하고 쓰는 것도 똑같습니다. 저도 어저께 외손주한테 돈 좀 보냈는데요. 똑같아요. 요전에 한번 얘기했죠. 누가 죽었는데 누가 후견인이 될 거냐. 그래서 외할아버지하고 친할아버지하고 싸웠는데 대법원에서 누가 이겼다고 했어요? 외할아버지가 이겼다고 했죠. 외할아버지 때문에 이긴 게 아니고 외할아버지가 마침 나이가 좀 더 많으니까 판사가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이 하시오.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똑같아요. 지금은 다 똑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외손주한테도 많이 주세요. 네. 세뱃돈의 제한은 없죠.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갔죠. 5페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공부한 거예요. 증여재산 공제. 뭐 얼마씩 몇 천만 원 쭉 나와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 연도별로 옛날 걸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옛날에는 3천만 원밖에 안 해줬다고 써져 있죠. 그것이 5천만 원으로 지금 올랐다. 이렇게 비교된 표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타 친족도 전에는 500만 원 빼주다가 지금은 1000만 원 빼준다. 맨 오른쪽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재산별 증여세 과세 표준 계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이고. 그런데 증여자가, 가령 증여자가 이 사람한테도 증여를 받고, 이 사람한테도 받고, 여러 군데서 증여를 받을 수가 있죠. 그 과세, 아까 지금 쭉 배운 과세 표준 세액 계산 이런 걸 할 적에 어떻게 해요? 아, 원칙으로는 합산한다고 그랬는데, 동일인이 하고 또 하고 한 것은 10년 내에 걸 합치지만은, 증여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따로따로 계산해요. 따로따로.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유리해요? 따로따로가 유리하죠. 왜냐하면 세율이, 갈라놓으면 세율이 자꾸 내려가니까, 금액이 적어지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다만 한 가지, 어머니도 주고 아버지도 줬다. 이 부모는 그 사람은 하나로, 한 사람으로 보지만은 그 외에는 각각 따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할머니, 부모님도, 조부모, 부모님도 합산이. 예. 직계 존속이, 예.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은 것은 합산한다. 주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또 넘어갑시다, 한 장. 그럼 따로로 봐야 되겠죠. 해져버리면 남인데.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의문나는 것은 질문하니까 생각나는 게, 한 가지 의문나는 게, 우리 민법이나 세법은 아직까지 전부 혈통주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자식으로 봐서는 어머니도 같은 혈통이고 아버지도 같은 혈통인데, 법률상 이혼한 것 뿐인데, 그러면 이것도 합산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남아있는데 내가 그 연구해가지고 와서 얘기했어요. 질문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원칙으로는 합산한다. 예? 혈통이 다르면 따로 한다. 이게 이제 대원칙인데 부모가 이혼했다. 하도 이혼이 많은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근데 혈통주의를 고집한다면 두 사람 중 합쳐서 봐야 되겠죠. 부모니까. 근데 법률상으로는 또 생계가를 달려고 한단 말이죠.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없나? 이게 없어요? 이런 거? 아, 그거 나왔네요. 요 무슨 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요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게 상당히 사실은 중요한 건데, 우리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제 그러잖아요. 우리 어른된 사람들 거보다도 자식들 걱정 많이 하잖아요. 우선 자식이 집 하나 꼭 있어야 되겠는데, 그게 첫째 걱정이라. 근데 부모가 주고 싶어도 자꾸 세금 때문에 못 준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쩌다 자식이 집을 사면 또 돈 어디서 사서 샀느냐 또 이렇게 캐묻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번 째 장은 뭐냐면, 집이 없던 사람이, 무주택자가 처음으로 집을 샀다. 그러면 야박하게 전부 조사하지 말고 일정억 이하는 조사하지 말아라. 이런 게 국세청 훈령으로 나와 있어요. 법률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좀 봐주겠다 그런 얘기죠. 이런 건 왜냐하면 또 조금 나쁜 쪽에서 보면, 그렇게 따지면 공무원들도 집 못 사요. 공무원 월급 적죠. 그 자기들 먹고 살기도 바쁘죠. 그 돈 가지고. 뭐 공무원 자신은 무슨 돈 가지고 샀느냐. 그렇게 따지면 아무도 집 살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세금 안 내고. 그래서 여기다가 일정액 이하는 조사하지 말아라. 생략해버려라 조사를. 이렇게 해준 건데, 이 기준을 또 이번에 내려버렸어요. 9.13 조치인가 뭐 할 때. 그래서 맨 위에 보세요. 맨 위에 보시면
30세 이상인 자 얼마까지? 1억 5천만 원까지 35세. 이건 터치하지 말아라. 쉽게 하면 터치하지 말아라. 40세 이상인 자는 3억 원까지 받아. 이게 이제 이번에 개정되기 전에는 30세 이상인 자는 2억까지, 40세 이상인 자는 4억까지 이렇게 봐줬어요. 그럼 4억이면 어지간한 싼 집 하나는 조사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걸 또 더 내려버렸어요. 근데 이건 아주 잘못한 게 이 규정이 있었던 게 10년, 20년 전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4억, 2억. 그러면 그때 4억은 집을 제법 쓸만한 거 살 때거든. 그러면 이걸 더 올려줘야 맞잖아요. 집 한 채 사게 해주려면. 근데 거꾸로 더 내려버렸어. 돌대 같은 사람이 있어. 근데 이 공무원만 나쁜 게 아니고 이 국회의원들도 나빠요. 국회의원에서 자꾸 뭐 집 하나만 사도 왜 부자들 봐주느냐, 법률이. 자꾸 이렇게 하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내려. 이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심지어는 그 옆에 보세요. 채무상환, 빚 갚은 것도 5천만 원 이상 갚으면 또 따져봐라. 무슨 돈으로 갚았는지. 채무상환. 아주 야박하죠.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지금 얘기한 것은 더군다나 세대주에게만 베푸는 혜택이 세대주. 그런데 세대주는 장가 가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집 가서. 근데 요새는 늘 노총각, 노천자들이 시집 안 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대주가 안 되면 그나마 이거 혜택을 못 봐요. 그래서 세법은 또 이런 혜택은 주었습니다. 만 30세가 넘었는데 시집 안 갔다, 장가 안 갔다. 그런 사람은 시집 장가 간 것을 똑같이 봐줘라. 만 30세가 넘으면. 다만 부모하고 같이 살면 안 된다. 세대 분리를 해서 자기 혼자라도 따로 떠져 나와서 산다. 그러면 세대주로 인정해줘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 있으면 혼자 사는 아들, 딸 30세 넘으면 많이 있죠? 아, 저 같은 늙은이들, 내 친구들이 아직도 장가 시집 못 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럿이 만나서 얘기해보면 너는 어떠냐? 그러면 나 하나 남았어. 너는 어떠냐? 심지어는 둘 남았어야 되는데. 이거 다 틀린 거지. 아버지가 80세 됐는데. 아니 전세금도 이 정도 원칙적으로는 전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전세금까지는 이제 심하게 따지지는 않지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세대주가 아닌 사람,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이가 이거 미다른다든지, 그런데 가령 30세 못 되었는데 장가 시집은 가서 세대 가지고 그럴 때는 어때요? 그럼 세대주로 당연히 인정해줘야죠. 한 세대를 이루었으니까. 그렇죠? 그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30세 이상은 7천만 원밖에 안 해주고 40세 이상 이제 1억 5천 원. 이거 전부 반토막 내버렸어요. 예. 이거 아주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런 걸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국민을 위해서 한다는 사람들이. 그렇죠? 왜냐하면 논리에 반하거든. 그러면 10년, 20년 전에도 4억짜리 봐줬는데 그때 4억짜리가 지금 10억 되어버렸는데. 그렇죠? 근데 오히려 거꾸로 내려가지고 그럼 집 못 사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죠? 이런 거 국회의원들이 안 해요. 20세 미만인 자는 말할 것도 없이 5천만 원밖에 안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어갑시다. 이 세법에 보면은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는 게 세법마다 다 있어요. 무슨 법률이든지 세법은 보면 특수관계인이라는 게 다 있어요. 특수관계인하고 거래한 건 무조건 규제를 해. 다. 뭐 짜고 한 거 아니냐 이런 게 전제도 해가지고 다 규제를 해요. 그래서 이제 특수관계라고 하는 게 세법에는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나도 다 몰라요.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친족. 이 친족의 개념 속에는 혈족과 인척이 포함되는 겁니다. 친족, 넓은 의미로. 혈족은 아까 되었다시피 피가 같아야 되고, 피가 같다는 건 뭘로 입증합니까? 성이 같고 본까지 같아야 돼요. 본관까지 같아야 친족입니다. 그 다음에 인척은 혼인인자니까 혼인관계로 친족관계를 맺은 거.
대표적인 것은 외갓집. 제일 좋은 거예요, 외갓집. 우리 어려서 외갓집이 제일 좋죠? 외갓집. 그 다음에 고모네 집, 이모네 집, 이런 거 다 혼인관계로 얽혀진 거죠. 예, 이것도 친족입니다. 근데 어디까지냐 보시다시피 혈 쪽은 6촌 이내까지. 6촌. 이것도 고쳐야 돼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도 6촌 모르는 사람 있을 거요? 응? 6촌. 요새 세상에 6촌 몰라요. 우리 애들은 4촌도 잘 모르는데, 많으니까. 근데 지금도 세법에다는 6촌 이래 놨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말이죠. 주식. 주식도 양도소득세도 매긴다고 그랬죠? 증여세도 매기고. 그러니까 주식을 보면, 주식이라는 게 매일 뭐 수백만 건이 거래되잖아요. 그 나도 사고 6촌도 샀어요. 합쳐보니까 금액이 제법 커요. 그럼 둘이 특수관계에 있으니까 이거 평가도 높이 해야 되고, 가격도 또 너무 싸게 하면 안 되고, 비싸게 사줘도 안 되고, 통제가 가능한. 6촌 주식 산 거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렇죠? 4촌도 모르는데. 이런 것은 안 고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거 잘못된 거다. 이것도 내가 신문에 썼어요. 이 신문에 제가 그런 걸 잘 쓰니까. 국회의원들한테 보내요. 이거 좀 고쳐라. 요전에도 얘기했죠. 미안하지만 한 놈도 그거 보내줘서 고맙다는 사람이 없어요. 보지도 안 해요. 날마다 정치협상이나 하고 떠돌아다니고 보지도 안 해요. 네. 먹을 것이나 있어야 그냥 마르르 벌 때처럼 달라들지 먹을 것도 들춰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 이 세법이나 세무사법 같은 걸 고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죠. 국회의원이 안 들면 그건 못 고치니까. 저도 옛날에 세무사 임원을 해서 그걸 운동을 해보면 백날 찾아가도 소용없어요. 전부 법률이 흥정해가지고 이루어지지 흥정 안 하고 이 법률이 다 합리적이다 고쳐주자 이런 거 한 건도 없어요. 죽으라고 쫓아다니고 거기 가서 밤을 새고 해야 고쳐줄까 말까 하지. 이게 큰 문제예요. 그 다음에 괜한 얘기 많이 했습니다. 사촌이네. 배우자는 말할 것도 없이 친족이죠. 배우자 촌수가 얼마예요? 0. 근데 요전에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 사실혼 관계는 다른 법률에서도 그 부부로 인정 안 한다 그러는데 해주자고 하는 게 나왔어요. 예, 예. 사실혼. 근데 이제 확인이 좀 어렵죠. 실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근데 그 증거를 입증하기가 어렵죠. 요새 저 이재명이 오고 김부선이 오고 서로 뭐 옛날에 연애 나는 했다 나는 안 했다고 싸우잖아요. 근데 결국 누가 졌어요? 김부선이가 졌어요. 증거를 아무것도 안 가지고 저 이 장담만 시퍼렇게 하다가 포기했잖아요. 그 증거가 문제죠. 그 다음에 입양자, 양자한 사람. 요전에 설명할 때 또 깜빡 빠진 게 있는데, 양자 온 사람 있잖아요. 양자는 어디 가서 상속을 받아야 돼요? 양쪽 다 받아요. 양쪽에 다 받아요. 그리고 양자 보내야 돼요. 양자 간 집에서도 받고, 양자 보낸 집에서도 가고, 양쪽에 다 받아요. 양자가 참 좋아요. 그런데 요새 양자는 또 안 하거든. 특히 어머니들이 반대해서 못 한다는 거예요, 양자. 근데 요새 양자 보내가지고 박수 받은 사람 한 사람 있어요. 누구예요? 응? LG그룹. 구광모 회장. 양자를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재산을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근데 그 친딸들이 둘이 있거든? 죽은 사람 친딸들. 근데 친딸들한테는 보니까 얼마 안 줬어요, 재산을. 10몇 %씩 밖에 안 줬어요. 나머지 다 그 양자들한테 줬어요. 근데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제가 쭉 그동안에 겪어본 바로는 LG그룹이 양반이에요, 사람들이. 얘는 내가 세무공무원부터 지금까지 한 게 뭐 50년, 55년쯤 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쭉 그런 걸 지켜보잖아요. 세무공무원은 기업인들하고 맨날 상대하니까. 이 LG그룹은 한 번도 사회 물의를 일으킨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몇십 년을 지켜봐도. 다른 재벌들은 어때요? 맨날 뭐하고 잡혀가고 뭐 징역 살고 하잖아요. 이번에 아들 또 양자 아들한테 이렇게 다 물려줘. 그리고 그건 뭐냐면 그 기업을 계속 잘 하게 위해서는 그 사람이
과점 주식을 많이 가져야 큰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다 몰아주고 딸들은 뭐 10몇 %씩밖에 안 줬더라고요. 친딸은. 그래도 아무 소리 없이 이렇게 잘 지내잖아요. 그 내가 늘 그래서 구씨들 양반이라고. 여기 구씨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맨날 보고 구씨들 양반이다. 아무 소리 없이. 아, 그래서 그 양자들이 받은 세금만 얼마 냈다고 그랬어요? 9,215. 9,215억 원의 세금을 냈어요. 상속세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많이 낸 사람이에요. 제1번으로. 제일 세금 많이 냈어요. 역사적으로. 두 번째 많이 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 교보 회장. 1,500억. 예. 세 번째 많이 낸 사람은 여러분 기억 없을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기업이야. 오뚜기 식품. 세 번째 많이 냈어요. 그럼 이병철 회장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더 냈어야 되죠. 삼성이 제일 부자인데 150억 냈어요. 그렇게 좋게 보면 절세를 잘했고 물론 그 옛날입니다만은 하여튼 네, 여담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친족이 특수관계가 있다 얘기했죠. 그 다음에는 누굽니까? 임원이나 사용인. 회사 같은 데는 나하고 임원하고도 특수관계가 있다. 되게 짜고 하잖아요. 자기 밑에 있는 임원들 앞으로 뭐 또 하고 뭐 하잖아요. 이거 특수관계에다 묶었습니다. 사용인은 뭐냐면 사용인. 내가 월급 주고 쓰는 사람. 근데 큰 회사에 그런 사용인 말고 내가 별도로 가령 뭐 내 운전수, 뭐 우리 집 식모 이런 사람도 다 소용인 보여주거든. 이것도 다 특수관계가 있다. 생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주주, 출자자 등과 경영지배 관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권한행사는 다 하면서 재벌의 총수 내려서는 하면서 형식적으로는 다 없는 것처럼 해놨다. 지금 재벌 다 그러잖아요. 뭐 이재용 누구누구 다 오죽하면 그 회사의 임원도 아니에요. 등기를 떼어보면. 근데 실제로는 자기가 제일 대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법에다 마지막에 넣은 게 뭐냐면 설사 그렇게 등기에는 임원도 아니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지배하고 있더라 이 회사를. 그 사람을 특수관계에도 넣었어요. 옛날에 없던 거예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특수관계인 앞으로도 이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선생님, 그럼 죄송하지만 그 앞에서 네. 그 취득재산에서 기타 재산이라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현금도 기타 재산이고 무슨 뭐 저기 뭐야, 그 차량도 기타. 아, 저 그렇죠. 다 차량도 그러고 뭐 요전에 얘기했던 비싼 그림 이런 거 다 기타 재산이죠. 예. 예. 상속세 증여세는 과세 대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재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재산. 이거 말고는 다 기타 재산이죠. 이것도 10년. 네, 예, 마찬가지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장에는 뭐 이거 강의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방금 특수관계를 설명하다 보니까 아까 뭐 6촌, 4촌 했죠. 6촌, 4촌을 어떻게 가려내는 거냐 현대인이 잘 모른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이거 여러분 보고 파악하기 어려워요.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족관계라는 게. 이렇게 얽혔는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뭐 친족관계까지 따져서 할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만 참고로 우리 공부니까 이 친족관계는 이렇게 복잡하게 써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따지면 아주 간단해요. 본인이 여기 있습니다. 본인부터 따져야 되겠죠? 주인은 나니까 본인. 그래서 자기보다 조금 한 대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부모가 있죠. 부모. 말할 것도 없이 특수관계 있죠? 이거 몇 촌이에요? 1촌이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촌자가 무슨 촌자 이게? 마디 촌자죠. 그리고 마디가 하나 생겼잖아요. 1촌이에요, 1촌. 간단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올라가면 조부지요. 할아버지. 그럼 할아버지하고 몇 촌이에요? 2촌입니다. 1촌.
그런데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만 낳은 게 아니고 가령 삼형제를 두었다. 그래서 여기 맨 큰 사람, 우리 아버지가 두 번째, 세 번째 작은 아버지 이렇게 뒀죠. 네. 그러면 이 할아버지한테서 나온 사람이죠, 다, 셋 다. 그러면 나하고 이 사람 관계는 이렇게 가면 1촌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혈액이 이어질 수는 없잖아요. 혈액이 이렇게 이어졌다가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그렇죠? 예. 몇 촌이에요? 1촌, 2촌 갔다가 3촌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는 3촌 이렇게 부르죠. 그다음 할아버지 보고 2촌 이렇게 부르면 안 되죠. 응? 3촌. 그 다음에 하나 더 따져요. 더 따져. 이렇게 그러면 3촌이 또 났어요, 아들은. 예. 여기도 또 3촌이 하나 났어요. 그렇죠? 네. 그럼 3촌이 또 하나 났으니까 이거 한 마디 더 났으니까 얼마예요? 4촌. 4촌. 이게 4촌이요. 4촌은 나오고 같은 줄에 있어야 이게 4촌이요. 네. 같은 줄. 4촌. 짝수. 짝수. 이게 이제 4촌이란 말이죠. 4촌. 4촌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나오고 4촌 관계를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종한간이다 그러죠. 따를 종자. 항자는 뭐냐면 이 행자를 씁니다. 당길 행자. 이때는 행이라고 안 읽고 항이라고 읽어요. 종한간이다 이렇게 해줘. 종한. 종한간. 이렇게 따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촌수를. 그 다음에 한 간만 더 가봅시다. 이렇게 가면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증조지요. 또 하나 더 올라가면 고조지요. 이렇게 따라 올라간다 말이에요. 그럼 증조는 몇 촌이에요? 1촌, 2촌, 3촌, 4촌. 아버지. 3촌이죠. 네. 고조는 4. 4촌이요. 네. 고조 할아버지가 4촌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4촌이요. 촌수는 이래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촌수는. 네. 그러면 가령 이렇게 해봅시다. 증조부터 또 이렇게 따져봅시다. 그러면 증조 할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 만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동생도 있어요. 네. 그렇죠? 무슨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보통 우리는 이러죠. 작은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인데 이렇게 가지로 가는 거예요. 종자를 아까 붙였죠? 여기도 종. 그러면 여기도 무슨 종이에요? 종조. 종조 할아버지 그러죠? 이게 종조예요. 종조. 여기서 또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몇 촌이에요? 3촌, 4촌, 5촌이죠. 5촌. 5촌 아저씨 그러죠? 네. 아버지 4촌. 아버지 4촌, 5촌. 5촌. 근데 흔히 5촌하고 부르는 사람들은 있더라고요. 아. 5촌. 5촌 보고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당숙 그러죠? 당숙. 5촌. 당숙입니다. 5촌 당숙의 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 더 남았죠? 네. 얘가 6촌. 그러면 이게 몇 촌이요? 6촌이죠. 6촌을 뭐라고 불러요, 그러면? 아까 4촌을 종항간이라고 그랬으니까 6촌은 제종. 아, 제종. 종항에서 하나 더 나갔으니까 제종. 제종형, 제종 동생. 종조 할아버지 이렇게 따집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고조까지 올라갔으니까 더 한 번 더 해봅시다. 고조 할아버지의 형제. 이렇게 따지면 5촌이죠? 또 이렇게 따지고, 또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다 줄을 맞춰서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죠. 고조 할아버지도. 이렇게 이제 쭉 올라가요. 쭉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면 우리가 유교 형식에 의하면은 방 안에서 이렇게 제사를 모시잖아요. 그 누구까지 모셔요? 몇 촌까지? 대수를 몇 대까지? 4대까지 하는 거예요, 4대. 그러니까 4대면 몇 대입니까? 고조 할아버지가 4대 할아버지, 4대. 고조 할아버지까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후에는 이제 어떡합니까, 그러면? 시제. 방 안에서 다 지낼 수가 없으니까 시제.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어찌 4대까지만 제사를 지내냐 물어봤더니 옛날에도 장수하신 분은 이 고손자, 내가 고손자란 말이에요. 고손자까지 보고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고손자가 태어났으니까 고손자 입장에서는 내가 태어난 뒤에 돌아가셨으니까 고조 할아버지까지 제사를 지내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4대 봉사한다 그래요. 4대 봉사. 4대까지 제사를 모신다. 이렇게 촌수를 따져가요.
그러면 아까 세법에서 6촌이라고 그랬죠? 네. 6촌까지 특수관계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요 위에는 없고, 이 고도, 이쪽에는 이제 특수관계까지는 아니고, 네. 여기까지. 아버지. 여기까지가 이게 전부 특수관계에 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범위가.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형제가 많은 사람은 수십 명이에요. 수십 명. 그렇죠? 아, 이걸 어떻게 따져서 하느냐고요. 그래서 내가 저 국세청에 다닐 때도 큰 회사 조사 가서 보면 실제로 옛날에 그런 걸 또 많이 했어요. 친척 이름으로 막 가짜로 막 많이 한다고요. 어떤 데는 이제 가서 얄미워서 이걸 따지려는데 따질 방법이 없죠. 그래가지고 심은 사람은 족보 좀 가지고 와봐라. 족보 아니면 따질 길이 없어요. 호적 가지고는 안 따져지거든요. 족보 보지 않으면 못 따져요, 이걸. 근데 현대인들은 족보 볼 줄은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못 봐요. 저도 보기는 조금 보는데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 과거에 내려온 오래된 풍속. 이 오래된 풍속을 지금도 이렇게 민법에다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친족은 이런 거다. 근데 현대에 와서는 이게 사촌도 모르는 세상인데 지금도 육촌. 그래서 민법에서는 어디까지 봤느냐 하면 민법은 8촌까지 했어요. 8촌까지. 그럼 어디가 8촌이에요? 아까 여기가 6촌이니까 여기가 8촌이죠. 고조 할아버지. 그래서 8촌까지는 한 방에서 제사를 모시는 거예요. 8촌까지. 그래서 8촌이 넘으면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그럼 8촌이 넘은 사람은 같은 방에서 제사를 안 지내죠. 8촌까지만 같은 방에서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이 8촌을 넘으면 뭐라고 하냐면 월촌을 했다 그래요. 월촌. 촌수가 넘었다. 월촌. 그래서 8촌까지만 가까운 친척으로 보는 거예요. 월촌. 고조 할아버지. 그래서 민법에서는 이거 너무 넓다. 옛날 얘기지. 우리가 8촌을 어떻게 알고 6촌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민법에서는 거꾸로 4촌까지 줄였어요. 요전에 상속할 때 배웠죠.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촌까지였어요? 4촌까지. 4촌 넘으면 상속권이 없어요. 상속재산이 있더라도. 근데 우리 세 번만 유독 6촌까지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제가 전에 저 신문에다 썼어요. 민법에서도 8촌에서 4촌으로 줄였는데 세 번만 옛날 그렇게 먹은 6촌을 여기다 계속 놔두느냐. 자기들도 따지지도 못하면서 이런 거 고쳐야 돼요. 저를 좀 국회에 좀 보내주시면. 근데 제가 정치할 만한 소양이 없는 사람이에요, 본래. 하여튼 이렇게 해서 증여세 얘기 전부 마쳤습니다. 오늘 제가 저 부가가치세도 하려고 그런 게 뭐냐면, 소득세를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소득세를 크게 나누면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종합소득세예요. 우리나라 여러 가지 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종합소득세예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소득세법 안에 있는 또 하나 소득세가 여러분 관심 많은 거 양도소득세. 그래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제일 중요해요. 세법 중에. 오늘 강의하려고 했는데 내가 괴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부가가치세법을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부가가치 내보시죠. 여러분이 내는 부가가치세는 무엇 때문에 내요? 임대료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죠. 근데 부가가치세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소득세, 종합소득세를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낸 과세 원인이 그대로 종합소득세에 넘어가서 관련 지어가지고 종합소득세를 매겨요. 그러니까 순서를 부가가치세를 먼저 강의해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를 하려고 교재를 오늘 드린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용어를 또 달리 바꿔가지고 공급가액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공급가액.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매출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매기죠. 요새는 매출액이 카드를 쓰니까 매출액이 다 드러나거든요. 옛날에는 뭐 식당하고 뭐 이거 빼놔도 몰랐잖아요. 근데 요새는 저도 10,000원짜리 먹고도 카드로 쓰니까 이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세금이 저절로 막 많이 들어와. 빼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벌써 세금이 얼마나 추가, 금년에 세금을 얼마나 더 걷었냐면 목표보다도 30조가 더 걷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왜 자꾸 여기저기 돈을 이렇게 뿌리느냐 여당한테 뭐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당에서는 뭐냐면 이렇게 세금 남을 때 투자를 좀 해야지. 어차피 남으니까 투자를 지금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래서 공급가액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건 부가가치세법에서 얘기고, 근데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출에 잡힌 것이 그대로 종합소득세에서도 이렇게 매출로 잡힌단 말이에요. 그대로 자료가 넘어가니까. 그러면 여기서 빼먹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조금 줄이는 게 뭐냐면, 조금 여기서 경비를 줄인다고 하는 게 경비를 조금 더 넣어가지고 줄이는 제일밖에 없어요. 근데 경비를 넣는다는 것이 한계가 있지 어떻게 넣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막 매출이 늘어나니까 이거 경비를 따라서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금이 막 들어와요. 자연히. 공무원들이 가서 조사하고 공가하고 해서 들은 게 아니고 저절로 들어와.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런 세금이 더 들어온 걸 뭐라고 하냐면 자연세수라고 그래. 우리 가만히 있어도 세금이 이렇게 자꾸 들어온다. 자연세수. 금년에도 30조가 더 들어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얼마로 매출이 잡히느냐. 이게 소득세에 그대로 바로 영향이 미치는. 그 금액이 그대로 일로 와야 되니까. 그렇죠? 이 경비를 집어넣는 거 한계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계산하냐는 공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소득세를 해야 순서가 맞을 것 같아서 부가세법 교재를 먼저 드렸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그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약 75평, 연면적 약 200평의 수익형 부동산 개발 사례입니다. 인지도 있는 브랜드와 연계하여 임차인이 선호하는 최상의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소호 사무실을 계획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1층 필로티를 활용한 편리한 주차, 풀옵션 주거 공간과 독립된 옥상 정원, 전용 면적 5평에서 7평대까지 고급 임대주택의 수익 극대화가 되도록 가구와 자재를 선별하였습니다. 풀옵션으로 전자제품, 가구류와 집기류가 모두 포함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매각 시 자산가치가 높을 건축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보유 부동산과 투자 부동산의 탁월한 시장 분석과 주거 공간의 경험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선의 수익을 함께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책임, 위탁, 전속, 일반 관리 등 건물주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수금 책임제로 월세 미납 시 대납해 드립니다. 공실 클럽 및 제휴사의 광고를 통한 타사 대비 공실률 최소화로 인해 수익률 증가가 가능합니다.